요즘의 국제 외교 관계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깜짝 베트남 국빈 방문을 하고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하는 바람에 서방의 많은 나라들, 특히 미국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여기다가 중국까지도 아주 놀란 것 같습니다. 자,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놀랐느냐 따져보면 중국이 더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푸틴이 떠난 직후에 다시 베트남하고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이렇게 친선을 과시했는데 중국은 늘 그랬듯이 중국스럽게 뒤끝 장렬하는 보복 행위를 했습니다. 중국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여전히 보복으로 응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푸틴과 베트남의 밀착은요. 중국한테는 결코 예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과거에 밀착했을 때 중국은 아주 아픈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떠올리기 싫을 건데요. 중국 입장에서 또 한 번 이 외교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푸틴이 언제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냐? 바로 6월 20일인데요. 이때 이후로 중국과 베트남 사이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원래 이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원하고 그리고 중국은 북베트남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중국하고 베트남이 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베트남 출장을 갔을 때 중국 국경까지 취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식 취재였기 때문에 중국의 외무고시를 붙은 이런 분이 제 안내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국경에서 느꼈던 거, 이 외교관 이분은요, 중국을 너무 싫어한다. 이게 분명히 느껴졌는데, 그와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 뭔가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 이걸 혹시라도 우리 취재진이 저지를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싫어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신경 쓰이는 게 이게 베트남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느냐 이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 중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아세안 국가의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무려 79%나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세안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면 중국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아세안 국가 전체 평균은 3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고작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겁니다. 아니 근데 베트남은 분명히 베트남 전쟁 때 중국의 원조를 받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무려 200억 달러나 원조를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전쟁도 직접 지원받았는데 물론 후방 지원이지만 무려 30만 명을 지원받았고요. 여기다가 군사훈련까지 중국에서 지원받았고 주요 보급품도 중국에서 지원받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정말 짜증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 1974년 1월 정도가 되면 이미 북베트남이 전쟁에서 거의 이겨가던 때였습니다. 이때 중국이 무슨 짓을 했느냐? 자, 여기가 바로 파라셀 제도인데요. 베트남 앞바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군이 남베트남의 영토였던 파라셀 제도를 갑자기 점령을 한 겁니다.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났겠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고 이 파라셀 제도에 남베트남이 갖고 있던 이 섬들은 자기들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갑자기 중국을 점령하니까 그야말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북베트남이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중국이 중요한 아군이었고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파라셀 제도에서 철수하라 이런 말을 중국에 대놓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 더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1974년에 이미 거의 승리를 눈앞에 뒀는데 이걸 노골적으로 방해한 게 중국이었습니다. 가장 큰 아군이 사실은 중국이었잖아요. 그래서 1972년까지는 중국이 아주 베트남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1972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중국의 베트남 지원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다가 1974년에 북베트남이 좀 있으면 남베트남을 통일하기 직전까지 오니까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 통일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이 베트남이 통일을 하고 강한 힘을 갖게 되면 이게 중국한테 나중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해진 베트남을 경계해서인지 베트남의 통일을 그 누구보다도 중국이 방해를 했던 겁니다. 여기다가 사실은 1000년 동안 중국한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베트남은 결코 중국하고 친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남베트남 영해에 있던 섬까지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야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야, 이 1000년 동안 괴롭히더니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이 선택한 대안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소련이었죠. 1976년에 소련하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은 1978년 소련이 주도하는 경제협력기구 코메콘에 가입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 당시에 중국과 소련은 일종의 소패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산국가끼리 누가 더 주도권을 갖느냐 이걸 놓고 소련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이렇게 코메콘에 가입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 그동안 베트남에 대해서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중국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베트남의 생각과 중국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데 중국은 거꾸로 야, 니들이 남베트남 이기는데 내가 전부 다 도와줘서 이긴 거잖아. 그런데 감히 니들이 나를 배신하고 소련 편이 돼? 너 무역 제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78년에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경제 제재로 전환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중국하고 베트남 사이가 멀어지니까 베트남은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1978년에 캄보디아를 불시에 침공한 겁니다. 자,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였는데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강해지는 게 그 무엇보다 중국이 싫어하는 일이었는데 캄보디아를 침공해서 인도 차이나 연방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중국의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캄보디아 침공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이제 중국하고 멀어졌는데 내가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볼 이유가 뭐냐? 캄보디아를 먹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중국이 베트남을 불시에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사실 중국이 아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병력 차이도 병력 차이지만 베트남의 정예 병력은 캄보디아에 다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설마 중국이 무력 침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에는 군대가 많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군대가 대부분 예비군 성격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투력이 막강한 이런 군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정예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너무나도 쉽게 중국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의외로 중국의 이런 생각과 달리 엄청나게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일부 지역을 점령하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사상자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베트남하고 중국의 사상자가 비슷하긴 했는데 베트남은 사실 전투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에 있는 진짜 정예병력 이게 북쪽으로 오는 순간 중국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진짜 예비군 수준도 어려웠는데 정예병력은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 당시만 해도 소련이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군대를 빨리 빼지 않으면 소련이 중국의 틈새를 노릴지도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점령을 해놓고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 석 주 만에 다시 중국으로 철수를 한 겁니다. 자, 중국은 승리를 선언했지만 누구도 이 전쟁을 중국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중국한테 유리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건 비긴 전쟁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뒤로 중국은 1980년대 내내 국경에서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 때문에 베트남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사실 중국은 인구도 훨씬 많고 베트남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인구가 적잖아요. 거기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소련의 힘이 크게 약화되면서 소련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지원도 끊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베트남은 경제난을 겪게 되는데 이걸로 등장한 게 바로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이죠. 베트남은 개혁 개방을 앞세운 이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외교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자, 베트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89년에 전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군대를 철군시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점령한 게 아주 눈에 가시었는데 어쨌든 캄보디아에서 철군을 하니까 중국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1991년 중국과 베트남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베트남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멀쩡한 섬도 뺏겨 그리고 나의 통일도 방해 그러니까 베트남 공산당 정부에서 중국이 결코 달갑지 않았지만 이렇게 경제가 계속해서 망가지는 걸 계속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하고 손을 잡았던 거죠. 자, 그러면 중국하고 베트남이 그 뒤에 계속 친하게 지냈느냐?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냐? 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여전히 억울하죠. 왜? 이 파라셀 군도를 빼앗겨 버렸는데 이게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이 군도를 빼앗긴 거잖아요. 자기들의 앞바다인데 이걸 중국이 꿀꺽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도 부글부글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국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구단선이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구단선은 이렇게 9개의 선을 연결한 게 바로 구단선인데 중국은 이 남중국해의 무려 90%가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을 한번 보세요. 베트남의 해안선 완전히 붙어 있고 필리핀의 해안선 완전히 붙어 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무리한 구단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죠. 거기다가 헐리우드에 도대체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영화 바비에 이 중국의 구단선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점선으로 나온 게 구단선인데요. 바비에 이 구단선이 나오니까 베트남이 어떻게 했느냐? 이 바비의 베트남 내 상영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헐리우드에서 이 구단선이 등장한 게 영화 바비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애니메이션 어바미너블에도 이렇게 구단선이 여긴 좀 더 정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구단선이 등장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정작 이제 미국 영화를 거의 보지 않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중국에 대해서 구애를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헐리우드도 정말 일편단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단지 중국이 헐리우드 영화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무력 충돌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베트남의 어선이 중국이 주장하는 이 구단선 내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 중국의 선박이 이 괜히 충돌을 해서 침몰을 시키거나 아니면 물대포를 쏘거나 아니면 파손을 시키고 심지어 베트남 어선이 잡은 물고기를 약탈해 가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중국의 배가 베트남 어선을 충돌하면서 11명이 물에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반중 시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중국하고 완전히 척져서 무역 자체가 단절되게 되면 베트남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고도 성장을 지속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정말 어려운 게 걸핏하면 이렇게 베트남이 영해라고 생각하는 이런 곳에 와서 무력 충돌을 해버리니까 베트남 입장에선 결코 중국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기다가 온갖 국익이 걸린 사업에서 자꾸만 중국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국을 대체할 만한, 중국을 견제할 만한 그런 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선택은 뭐였냐? 바로 대나무 외교였습니다. 이 정책은 뭐냐? 튼튼한 뿌리, 튼튼한 줄기. 그런데 대나무처럼 유연한 가지와 같은 그런 외교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특정 국가에 자기의 뿌리나 줄기를 완전히 의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나 줄기는 튼튼하게 베트남 고유의 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유연한 가지처럼 다른 나라와 다양하게 외교를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중국 대신 가장 먼저 외교 파트너로 선택한 게 놀랍게도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사실 베트남 전쟁에서 서로 전쟁까지 했던 사이인데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할 세력으로 미국을 끌어들인 겁니다. 중국한테 가장 껄끄럽고 그리고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베트남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중국과의 협상력을 훨씬 더 높여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 외교까지 했잖아요. 이게 바로 중국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의 가장 아픈 부분에 쐐기를 박아놓은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 최근에 사실은 시진핑하고 푸틴 사이가 과거하고 같지 않아요. 둘이서 자꾸만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베트남하고 같이 외교를 했다. 그리고 북한하고 외교를 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중국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우방을 최대한 확보해 보겠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예속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현재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베트남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게 되면 지금 중국은 북쪽의 러시아 그리고 남쪽의 베트남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전에 소련과 베트남이 밀착했을 때처럼 아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이 예전의 베트남이 아니죠. 이제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한테도 베트남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베트남을 찾은 직후에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가 급거 파견돼서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사상 최고로 좋은 상태다. 이런 말을 굳이 하면서 베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최근에 베트남의 외교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요. 주변의 강국 정상들을 모두 다 자기 나라로 불러들였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바이든이 베트남에 국빈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2023년 12월에 시진핑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2024년 5월에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나라 언론이 자꾸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에서 온 사람은 누구였냐? 시진핑이 아니었죠. 리창 총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정상회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부정상회담, 비정상회담, 정상회담은 아니거든요. 뭔가 다른 명칭을 썼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리창 정도면 정상이라고 우리 정부에서 보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정상회담이라면 시진핑이 와야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측면에서 베트남은 시진핑이 직접 방문했다는 점에서 결국 중국도 베트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2024년 6월에는 푸틴이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그야말로 강대국 세 나라가 차례로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푸틴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중국은 보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이번에는 두리안 수입 규제였습니다. 자, 여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를 보면 중국은 일부 베트남 두리안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골드러시가 품질을 손상시키는 걸까요? 이런 기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서 이 잔류 농약 속 중금속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핑계를 대서 6월 말부터 베트남산 두리안의 수입 금지를 한 겁니다. 근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골드러시가 문제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그동안 중국에서는요. 두리안이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 예물로 두리안을 주고받기도 하고 두리안이 아주 고급 선물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런 중국의 상황을 이용해서 베트남이 두리안 재배를 왕창 늘리면서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두리안 생산량이 늘어난 거, 두리안이 딱 노란색이잖아요. 이걸 골드러시에 비유를 했던 건데 골드러시가 품질을 손상시킨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빠르게 두리안 재배를 늘리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두리안 인기는 여전히 높거든요. 자, 그러면 두리안을 어디서 수입하기로 했느냐? 베트남이 아닌 말레이시아로 수입선을 변경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걸핏하면 이렇게 주변 국가한테 보복을 하니까 최근 들어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패권 전쟁하려면 아세안 국가들이 자기 편이면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동아시아 국가들도 자기 편으로 혹시라도 끌어들인다. 그러면 중국한테 분명히 유리할 텐데 정말로 이상하게 중국은 주변 국가한테 걸핏하면 보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최근 들어서 반중 성향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구단선을 주장하는 중국에 맞서서 잠수함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 나라들은 지금 현재 잠수함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한두 척밖에 없는데 앞으로 잠수함을 최대한 건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니면 수입을 해서라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만 좀 자유롭게 된다면 이들 나라한테 잠수함 팔 수 있는 거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이들 나라에 무기 수출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말레이시아만은 여전히 중국하고 밀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가 최근 들어서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자꾸만 반중으로 중국하고 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 지금 현재 친중 노선을 걷고 있다 보니까 내가 계속 이래도 되나?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요한 외교 상황은 중국이 자꾸만 푸틴에 대해서 일종의 갑질을 해대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이 엄청나게 싫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어서 중국한테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거나 혹은 뭔가 서방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 러시아는 결코 친중 국가로 남아있기가 정말로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하고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베트남하고 정상회담하고 자 이게 다 뭐냐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베트남이 정말 중요한 거 이제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세 개의 공장이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외교 관계만 다시 회복된다면 중국을 대신해서 수입선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베트남이 생산하는 거 중국에 비해서는 아직 품질이 많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베트남이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을 통해서 수입을 한다면 얼마든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베트남하고 푸틴이 밀착하는 걸 그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싫어하는 겁니다. 미국은 의연한 태도를 보였는데 중국은 보복을 했다. 그만큼 중국의 시진핑이 이번에 푸틴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외교 관계를 보면 진짜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미국하고 손을 잡거나 또는 베트남이 이렇게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중국의 심기를 이렇게까지 건드릴 줄은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외교 상황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외교를 할 때 어떤 나라와 영원히 원수질 것처럼 이렇게 외교를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조금의 여지는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식 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